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즈도 유메 작가의 깊은 여운이 남는 이야기, 나와 그녀의 왼손을 시작합니다. 이별과 연결, 그리고 우리가 남긴 흔적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전주곡. 아빠? 다름 아닌 나 자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려왔다. 아빠, 아빠. 몸속에 피가 박동칠 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된다.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연기인지 먼지인지 모를 회색 공기가 주변 한가득 피어난다. 손을 구부리며 나는 비틀비틀 일어섰다. 벽인 줄 알고 손을 짚었는데 조금 전까지 머리 위에 있던 냉방용 송풍구였다. 발 아래에서 산산조각이 난 차창유리가 잘그락잘그락 소리를 냈다. 허리를 구부린 채 짓눌려 찌부러진 공간 속에서 눈을 부릅떴다. 둥둥 떠다니는 먼지 너머로는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왼손에 아직 단단하게 쥐고 있는 황록색 원반 장난감을 잠시 고민한 뒤 내버린다. 쓰러진 사람이나 튀어나온 금속 막대를 밟지 않으려고 주에 깊게 전진했다. 대각선으로 기울어진 유모차를 발견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조그만 아기가 벨트에 묶인 채, 눈을 뜬 채로, 입을 벌린 채로 굳어 있었다. 손을 뻗어 생채기가 난 아기의 살갗에 대본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벨트를 풀고 아기를 가슴에 안았다. 그대로 들어 올려서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데리고 간다. 어른 몇 명이 서로에게 고함치는 소리였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다. 내 목소리와 그 메아리만이 내 머릿속을 구석구석 가득 채우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어른의 손이 눈앞에 불쑥 나타났다. 그제야 울기 시작한 아기를 그 손에 맡기고 누가 잡아당기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닫힌 공간 속으로 되돌아갔다. 아빠? 바로 옆에서 몸을 구부린 채 웅크린 할머니를 발견했다. 어깨에 손을 대보니 작게 떨리고 있었다. 얼굴도 보지 않고 할머니의 두 겨드랑이로 팔을 집어넣었다. 뒤에서 안아 올린 할머니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다. 빛이 들어오는 곳까지 끌고 가서 벽 틈으로 오렌지색 모포를 들고 불쑥 튀어나와 있는 팔에게 할머니를 건넨다. 아빠? 어디에요, 아빠? 녹색 천으로 감싼 물체 사이에 끼어있는 여성을 발견했다.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팔을 뻗고 있다. 자네 위를 비틀비틀 걸어가 그 팔을 붙잡았다. 당신 말고 저 아이예요. 여성은 격렬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나는 그대로 여성을 끌어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여성의 몸을 잡아당기자 이번에는 벽에서 오렌지색 옷을 입은 남자 머리가 튀어나왔다. 소리 지르는 여성을 그 자리에 두고 나는 한 번 더 어둑어둑한 공간 깊은 곳으로 헤쳐나갔다. 아빠? 머리가 아프다. 막다른 곳은 바닥과 벽과 천장이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무너져 있었다. 바로 옆에 어른 남자와 여자가 뒤엉켜 쓰러져 있었다. 무언가 새빨간 것은 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아래로 작은 여자아이 얼굴이 보인다. 무서워하는 검은 눈동자가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여자아이의 팔과 다리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당겼다. 몸을 뒤틀며 울음을 터뜨리는 여자아이를 모든 힘을 짜내어 구출한다. 구해낸 여자아이는 내 품에서 싫다고 버둥버둥 허우적거렸다. 아무래도 여기 계속 남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내가 훨씬 힘이 셌다.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아이를 안아든 채로 비틀비틀 일어난 나는 빛을 향해 이동했다. 아빠? 아까 의식을 되찾았을 때 봐버렸던 광경이 눈앞에 되살아난다. 문득 머릿속에 안개가 차오른다. 평형 감각을 잃은 나를 오렌지색 옷을 입은 건장한 상반신이 받쳐주었다. 장하구나,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역시 나 자신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아빠? 어디에요? 아빠, 아빠. 내가 슈퍼맨이면 좋았을 텐데. 제1곡. 만남. 손을 내밀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곱씹으며 읽고 있던 공책에서 찢은 종이 조각이 강한 바람에 하늘로 날아올랐다. 흰 종이는 빙글빙글 몸을 뒤집으며 넓은 옥상을 가로지르고 입구 문 쪽으로 날아갔다. 에이, 읽던 중인데. 주우러 가려고 콘크리트 바닥에 손을 대고 나서야
지금 맨발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기껏 벗은 신발을 다시 신을지, 나라가 버린 종이 회수를 단념할지 잠깐 생각한 나는 후자를 고르기로 했다. 몇 번이고 읽어서 확인했으니까 내용은 벌써 머리에 들어가 있었다. 한 구절 한 마디를 모두 외울 정도다. 그리고 가방 안에 넣어둔 새 공책에도 똑바로 옮겨 적어놨으니 초안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었다. 양반다리 위에 펼쳐놓았던 국가고시 대비용 참고서를 탕 하고 닫았다. 표지를 내려다본다. 적혈구와 백혈구가 커다랗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자 나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다. 적적할 정도로 텅텅 빈 가방을 채운다고 아무거나 집어넣었는데 하필이면 이 책을 집어들었다니 잠재의 시기란 참 무서운 것이구나. 벌렁 딱딱한 콘크리트 위에 들어눕는다. 내 기분과는 정반대로 오늘따라 하늘이 제법 푸르다. 참새가 느긋하게 옥색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다. 의학부 건물 옥상에 올라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구나. 어렴풋한 생각이 든다. 평소 출입금지 구역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넓고 기분 좋은 공간인 줄 알았다면 더 일찍 오는 게 좋았을지도 모른다. 한참 동안 그대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구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얇은 구름이 군데군데 길게 뻗치며 부드럽게 모양을 바꾸고 있었다. 슬슬 가볼까? 온갖 생각이 멈추고 머릿속이 텅 비었을 즈음 나는 몸을 일으키고 훌쩍 일어섰다. 그대로 정면을 향해 걸어가 바로 눈앞 철망에 살짝 손을 대고 캠퍼스를 훑어본다. 이 9층짜리 의학부 건물은 옆에 간호학부나 다른 학부 건물보다 키가 아주 살짝 더 컸다. 매일 지하 해부실이나 1층 실험실에 틀어박혀 지냈던 1학년이나 2학년 때는 이런 장소가 같은 건물에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다. 위층 대부분은 교수 연구실로 가득 차 있다. 3학년이 되어 실습실 사용 허가가 날 때까지 옥상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습, 크게 숨을 들이쉬고 대각선 위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기, 죄송한데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뒤에서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와 나는 철망을 잡은 채 뒤를 돌아보았다. 나랑 조금 떨어진 옥상 한가운데에 하늘하늘한 복숭아색 치마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당황한 나는 여성을 향해 돌아섰다. 네? 너무 깜짝 놀라서 목소리도 이상하게 나왔다. 일부러 옥상까지 올라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 데다가 조금 전까지도 발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기습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갑자기 죄송해요. 길이 어디가 어딘지 헷갈려서. 가슴께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를 찰랑거리며 여성은 내 쪽으로 살짝 뛰어 다가왔다. 그녀가 손에 든 지도처럼 보이는 팸플릿이 옥상에 부는 강한 바람에 날려 펄럭펄럭 큰 소리를 냈다. 눈앞까지 온 여성은 생각보다 체격이 작았다. 이마에 땀이 맺혀있고 하얀 뺨에 붉은 기가 돌고 있다. 여성은 곤란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바람에 날리는 지도를 내 쪽으로 내밀었다. 교육학부 건물을 찾고 있는데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교육학부동? 거기라면 캠퍼스 반대쪽인데. 이 주변은 이과구역이라서. 간호학부동보다 한참 먼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여성이 낙담한 얼굴을 했다. 아, 역시 저쪽이었구나. 근처까지 가기는 했는데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돌아와 버렸거든요. 여기 캠퍼스 정말 넓네요. 그녀는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후후 한숨 쉬었다. 순간 여고생인가 싶었지만 바로 그 생각을 부정했다. 9월 하순 평일 낮에 고등학생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지. 가끔 수학여행을 왔나 싶은 학생 무리가 근방을 어슬렁거릴 때는 있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교복을 입었을 것이다. 얼굴에 앳된 모습이 남은 이목구비를 보니 분명 나보다 어리다.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모양이니까 입시희망 재수생이거나 다른 학교 연합동아리 소속 학생일까? 혼자서 캠퍼스 견학을 하던 참이었어요. 이번에 이 대학에 지원할 생각이어서. 내가 수상하게 여기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그녀는 허둥지둥 눈치를 살피며 설명했다. 정문에서 경비원 아저씨한테 캠퍼스 지도를 받기는 했는데 제가 길치라서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음을 지었다. 보는 사람 가슴 속을 간지럽게 만드는 기죽어 보이는 미소였다. 그래서 이 근처 건물에 들어가서 길을 아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계단을 오르고 오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아, 여름방학 기간이라. 교수님들도 기본적으로는 연구실 안에만 계시고. 어쩐지 사람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생은 9월까지 여름방학이구나 하고 그녀는 눈을 빛냈다. 그 모습을 보아하니 다른 대학 학생은 아닌 모양이다. 하긴 건물 표시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해서 찾기 힘들긴 하겠네. 특히 문과구역은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교육학부 건물은 작은 데다가 문학부랑 법학부 건물 사이에 숨어 있으니까. 어느새 나는 그녀에게 교육학부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었다. 같이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주다니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 짓이다. 그녀는 내 설명을 열심히 들었다. 저기,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요. 설명을 마친 내 얼굴을 그녀는 조금 불안한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교육학부까지. 아차, 말로만 설명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됐으려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길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녀는 열심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마침 현역 재학생분이랑 만났으니까 잠깐이라도 이것저것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보기와 다르게 적극적인 애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다. 솔직히 여기서 캠퍼스 반대편에 있는 교육학부까지 가는 게 귀찮기는 했다. 걸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넉넉히 20분은 걸린다. 나는 교육학부는커녕 문과도 아닌데 괜찮을까? 그녀의 얼굴이 펴지더니 물론이죠. 하고 대답했다. 거절하기도 애매한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 조금 주저한 나는 바닥에 정리해둔 짐을 향해 손을 뻗었다. 가방을 어깨에 걸고 옆에 벗어둔 운동화를 발로 끌어당겼다. 좋아, 가지 뭐.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다. 잡티 하나 없이 구김없는 표정이었다. 나 같은 게 같이 간다고 말만 했는데 이렇게 기뻐하다니 이상한 애다. 앞서 걸어가자 그녀는 아장아장 내 뒤를 따라 걸었다. 다행이다.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울이 울리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예쁜 목소리다. 나는 생각했다. 성함, 어떻게 읽나요? 손에 든 참고서를 가방에 넣으려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차에 그녀가 물어왔다. 그녀는 참고서 뒤를 가리켰다. 뭐를 가리키나 자세히 보니 유성 매직펜으로 적은 내 이름이었다.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도키타 슈, 시전습. 아, 슈, 습라고 읽나요? 나라우, 습가 아니라? 그런 이름이 있을 리가 없잖아. 으려. 나요?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보기 드문 이름이네요. 뭐랄까, 똑똑한 느낌이 드는. 그런가 하고 대꾸하면서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다.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범생 이미지를 품는 일은 언제나 있는 일이다. 그쪽은? 의례적으로 내 쪽에서도 물어보니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남의 이름을 물어놓고도 자기 이름을 물어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반응이었다. 세이케 사야코, 청가, 그녀는 이름을 밝혔다. 막을 청의 집가, 가. 이름은 한자 없이 히라가나. 보기 드문 이름이네. 완전히 똑같은 대사를 던지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자신 없는 목소리로 그녀가 대꾸했다. 의학부 건물을 나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걸어가기 시작하자 사야코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 사이타마 현가스캅에 시라는 데서 왔는데요. 꽤 멀거든요. 고등학교를 가와구치시로 다녔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도쿄는 훨씬 더 멀더라고요. 대학생도 그렇고 회사원도 그렇고 이렇게 먼 곳까지 매일 다니다니 대단하구나 싶어서. 사야코는 상당히 들뜬 모양이었다. 정말로 본가를 떠나본 적이 없는 모양이다. 어딘지 모르게 집안에서 소중하게 감추며 키운 아가씨 같은 분위기가 풍겼다. 도쿄에 있는 대학, 동경했거든요. 아, 도키타 씨는 어디 사시나요? 나? 요코하마.
요코하마. 굉장하다. 사야코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면 여기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인가요? 여기까지 오는데 전차랑 도보 합해서 50분 정도 걸리려나. 우와, 우리 집에서 가와구치 가는 것보다 가깝다. 사야코는 부러운 목소리를 냈다. 사이타마 지리는 잘 모르지만 가와구치가 가장 도쿄에 가까운 곳이고 가스카베가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는가 보다. 사이타마라고 치면 오미야에 살고 있는 정도라고 할까? 라고 설명해주니 그렇게 비교하니 엄청 알기 쉽네요. 하고 사야코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걷고 있는 사이 사야코가 숨이 찬 것처럼 보인다는 걸 깨달은 나는 발걸음을 늦추었다. 내가 어지간히도 빨리 걷고 있었던 모양이다. 내 가슴 높이에 있는 어깨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현역 대학생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고작 이건가? 나는 조금 맥이 빠졌다. 캠퍼스 견학을 왔다고 해서 수험이나 대학 생활에 얽힌 질문 공세를 받을지도 모른다며 각오하고 있었는데 그럴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역시 특이한 애구나. 새삼스레 나란히 걷는 사야코를 슬쩍 본다. 고등학생? 하고 묻자 사야코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요, 전혀. 고등학교는 벌써 졸업했죠. 그럼 재수생이구나. 뭐랄까, 그건 또 아니고요. 지금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대학 입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실은 벌써 만으로 21라서. 생각보다 또래에 가깝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런 내 마음을 꿰뚫어 보았는지 사야코는 눈길을 아래로 내리며 아마 도키타 씨하고 비슷하겠죠? 하고 물어왔다. 아니, 나는 만으로 23이라 조금 위. 어머? 23이라면 의학부 5학년이라서. 짧게 대꾸하자 사야코가 갑자기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그렇구나, 의학부셨구나.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 방금 들어올 때 눈치 못 챘어? 아까 그 건물이 의학부 건물이군요. 못 봤어요. 사야코는 수줍은 얼굴로 의학부라니 대단하시네요. 하고 존경의 눈빛을 돌렸다. 뜨끔, 마음이 살짝 아프다. 시험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라니? 역시 학원 같은 데 다니셨나요? 드디어 예상했던 질문이 시작되었다. 아니, 교과목마다 좋아 보이는 참고서를 사서 죄다 통째로 외웠어. 학원을 간 적은 없고. 네? 우와, 대단하세요. 저도 학원에는 안 가고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하려고 앉아도 의욕이 안 나는 때가 많아서. 사야코가 갑자기 눈을 빛냈다.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잠깐 이것저것 물어봐도 될까요? 그 호기심으로 가득 찬 표정을 보자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내 공부법을 따라 한다고 똑같이 잘 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학시험도 대학시험도 학원에서 모의고사만 치고 나머지는 참고서를 사서 자습했다. 그런데도 결과가 뒤따른 이유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가르침이 몸에 배어있는 덕분이다. 일단 전체를 먼저 보고 큰 순서를 이미지화해라. 그 다음에는 세세한 순서를 정해라. 그리고 자기가 정한 일이라면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무너뜨리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일단 해라. 아버지가 몇 번이고 되풀이한 그 말대로만 하면 어떤 과목이든 괴로워할 일이나 막힐 일도 없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암기 과목에 강했다. 전체 분량을 파악하고 세세한 구분을 나누어 놓으면 남은 일은 끊임없이 공책에 적어 외우기만 하면 되는 단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학부생 대부분이 야단법석을 떠는 병 증상 암기도 거의 고생 없이 해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 이 방법을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준 적이 몇 번 있었다. 하지만 매번 이딴 짓 도키타 너 말고 누가 하냐? 하고 포기해버려서 모든 시도가 불발로 끝났다. 그러니 이런 일을 초등학생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학습시킨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와 관계된 건 어렴풋이 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저기 목표로 삼은 곳은 교육학부? 물어보니 사야코는 그러네요. 하고 끄덕였다.
아직 제대로 정하지는 않았지만요. 또다시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한다. 어쨌든 문과기는 하겠네. 네? 그러면 문과구역 쪽까지 가서 주변 학생을 한 명 붙잡고 물어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자세한 질문은 그쪽이 적당할 테니까. 문과랑 이과는 수험 과목도 다르고.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나는 앞을 향해 걸었다. 사야코가 이상해하는 눈으로 이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다. 사야코를 깔보고 무시하려는 건 아니다. 공부법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받으려 하니 아버지와 살았던 기억이 뇌리에 순간 되살아나서 생각한 것보다 먼저 거부 반응이 나와 버린 탓이었다. 이래서는 캠퍼스 안내 길잡이 실격이군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쉰다. 뿌리치듯 말해버렸으니 사야코는 더 말을 걸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래도 아직 주눅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잠시 말없이 걷고 난 다음 사야코는 아까와 똑같은 분위기로 질문을 던져왔다. 대학에서 가입한 동아리나 중고등학교 때 클럽 활동에 대해서 질문해왔다. 할 수 없이 대학 1학년 때 잠깐 수영 동아리에 들었지만 바로 그만둔 일이나 고등학교 때 물리연구부에 이름만 올렸던 일을 이야기했다. 중학교 때에도 수영을 하기는 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새삼 되돌아보니 역시 나란 놈은 어딘지 모르게 어중간한 인간인 모양이다. 슬슬 도착해. 목적지에 다가오자 나는 살짝 안심하면서 곁에서 걷고 있는 사야코에게 말을 걸었다. 잘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꽤 오랜만이다. 이제 와서 어깨가 잔뜩 긴장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갑자기 사야코가 우뚝 멈춰 섰다. 나도 발을 멈추고 뒤돌아본다. 사야코는 바로 옆 중후한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여긴 무슨 건물이에요? 도서관. 내가 대답하자 사야코는 활짝 밝은 얼굴로 정면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공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응? 공부? 지금? 네, 이 대학 안에서도 무려 의학부라니 가장 어려운 학부잖아요. 마침 이렇게 만났으니까 잠깐이라도 좋으니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저 말하기 부끄럽지만 공부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대학에는 가고 싶고 도키타 씨처럼 공부 잘하는 분은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꼭 알고 싶어요. 교육학부 건물 보러 가는 거 아니었어? 예정 변경입니다. 사야코는 귀여운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이쪽을 올려다보았다. 곤란한데 머리를 긁는다. 잠시 고민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긴 한데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해. 만세? 고맙습니다. 사야코는 마음속 깊이 기쁜 얼굴로 몸을 빙글 한 바퀴 돌렸다. 그리고는 서둘러 도서관 입구로 걸어갔다. 어쩐지 말려든 것 같은데 책상에 턱을 괴고 앉아 중얼거렸다. 옆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던 남학생이 이쪽을 바라보았다. 공책과 함께 육법전서를 펼쳐둔 것으로 보아하니 법학부 학생인 모양이다. 정기시험인지 사법고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똑같이 법률관계 책을 쌓아 올린 학생이 여럿 있다. 다행히도 내가 알고 있는 의학부 학생은 없었다. 의학부 건물에서 도서관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거겠지. 대학에서 자습을 한다고 하면 의학부생 전용으로 완비된 실습실 쪽이 최근에 지어져서 분위기가 훨씬 좋다. 같은 이유로 나도 도서관에 들어오는 건갓 입학했을 때 참가한 캠퍼스 투어 이후로 처음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사야코는 꽤 오랫동안 책을 물색하고 있었다. 자리를 잡고 앉은 지도 벌써 20분 가까이 지났다. 일단 앉아 계시겠어요? 라기의 그 말에 따라 앉아서 기다렸지만 이 거대한 도서관 안은 나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정도라서 혹여나 사야코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엉덩이가 마비될 것 같은 느낌의 자리에서 일어나자 거의 동시에 한 손으로 책을 잔뜩 안은 사야코가 책꽂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기다리셨죠? 쌓아 올린 책 위에 턱을 얹은 사야코가 방긋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기우뚱 책탑이 흔들렸다. 사야코가 눈을 부릅떴다. 신기하게도
사야코는 중심을 잡으려 하지 않고 미끄러지는 책을 선체로 바라보기만 했다. 당황한 나는 달려가 무너져 내리는 열몇 권의 책을 향해 손을 뻗었다. 간발의 차로 사야코의 팔에서 떨어지던 책은 모두 팔락팔락 페이지를 펼치며 내 두 팔에 안겼다. 죄송해요. 사야코가 남은 팔을 한 손으로 안은 채 눈을 깜빡였다. 아,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 팔 안의 책은 참고서 5권과 문제집이었다. 세어보니 사야코의 손에 남은 책은 7권이었다. 전부 12권, 남은 책탑이 기울어지고 있었는데도 사야코는 여전히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손 안에 책을 정리하면서 사야코가 가지고 있는 책을 3권 더 내 쪽으로 옮겼다. 뭘 이렇게 한 번에 옮기려고. 나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하게 들고 오면 당연히 이렇게 되지. 한 손으로 옮기면 안 무거워? 오른손도 같이 쓰면 될걸. 아, 안 움직여요. 사야코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응? 제 오른손, 안 움직여요. 태어날 때부터. 듣고 보니 그러네요. 같은 수준의 가벼운 말투로 설명하더니 사야코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허를 찔려 그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오른팔이 몸에 딱 붙어 있었다. 손목에서부터 덜렁 늘어져 있다. 긴 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되도록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지만 잘 보니 왼팔보다 오른팔 쪽이 확연히 가늘다. 그리고 아주 살짝 오른쪽 다리를 끌면서 걷고 있었다. 쿵! 가슴을 짓눌린 감각이 느껴진다. 태어날 때부터면 분만마비인가? 아냐, 오른 손발 모두면 가벼운 내성마비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의대생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차례로 떠올랐다. 산부인과에서 병원 실습을 했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서둘러 기억을 머릿속에서 떨쳐낸다. 그런 생각할 때냐, 지금? 자기 혐오에 빠질 지경이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야. 수업 중은 더더욱 아니고. 그랬구나. 미안, 이라는 단어를 삼킨다. 썩어도 의대생인데 상대방이 말하기 전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렇다고 해서 사과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싶었다. 왼손만으로 테이블 위에 책을 펼쳐놓는 사야코 곁에 서서 가져온 참고서를 그 옆에 털썩 놓았다. 미리 말해줬으면 도와줬을 텐데. 제가 너무 들떠서 까불었나 봐요. 그렇지만 흔한 기회가 아니라서 두근두근하는 바람에. 사야코는 후후후 소리 내어 웃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기 오른팔을 바라보았다. 저 의학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게 없는데 아마 소환의 성마비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도키타 씨, 잘 아세요? 역시 소환의 성마비인가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리며 산부인과 수업 때 배웠어. 라고만 대답했다. 그 병명만으로는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단어기는 하다. 하지만 사야코가 발음하니 어려운 전문용어처럼 들렸다. 과연? 역시 머리가 좋으시군요. 혹시 도키타 씨가 그런 방면으로 의사 선생님이 되면 언젠가 제 오른팔도 움직이게끔 고쳐주세요. 다리는 조금 걷기 어려운 정도지만 팔은 완전 마비예요. 사야코는 미소 지은 채 말을 이었다. 완전 마비. 장애 등급 분류에 사용하는 단어다. 기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킨다. 뜨끔, 가슴이 또 한 번 아파왔다. 아까보다 강해 헉, 놀라게 만드는 아픔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오른팔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나을 가능성은 쭉 제로에 가깝다. 그 사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말았지만 당연히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왼손만으로도 조금만 신경 쓰면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거든요. 신발끈이나 앞치마 끈 묶는 거는 조금 힘들지만요. 혹시 남자로 태어났으면 지금쯤 넥타이 매느라 엄청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바로 공부 가르쳐 주시겠어요?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올려다본다. 사야코는 어느새 테이블 위에 금속재 필통을 꺼내놓고 왼손만으로 능숙하게 뚜껑을 열었다. 사야코에게 이런 대화는 이미 익숙하겠지. 이제 와서 새삼 깨닫는다. 이 화제를 의도적으로 피하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굳이 강조하지도 않는다. 아마 사야코에게는 그저 일상일 뿐이리라. 그렇다면 제3자가 과잉 반응하는 게 오히려 폐를 끼치는 일이겠지.
그런 판단을 내린 나는 아무 말 없이 사야코 옆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참고서는 한마디로 말해 뒤죽박죽 마음 가는 대로 골라온 것이 분명했다. 알기 쉬운 고전문법의 기초, 고교 수학 입문 같은 무난한 초보자용 참고서부터 제설, 서양사, 영어 관용구의 성립과정에 이르기까지 솔직히 말해 전혀 대학 입시용이 아닌 학술서까지 꺼내왔다. 과목도 난이도도 뒤죽박죽이다. 차례대로 책을 확인하며 분류하는 사이 사야코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책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학습서 책꽂이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걸 다 가지고 왔어요. 쓸만한 거 있나요? 글쎄. 배우고 싶은 과목은 있어? 전부라고 하면 전부기는 한데요. 그럼 잘못하는 과목은? 수학인 것 같아요. 오케이. 펼쳐놓은 책 중에서 고교 수학 입문을 꺼내들고 다른 책은 원래대로 쌓아놓았다. 책더미 속에 숨은 우리를 주변의 법학부생들이 기이한 눈으로 쳐다봤다. 고등학교 수학은 어느 정도 기억나? 사야코는 왼손 손가락을 엄지부터 순서대로 굽히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단 말이야? 하고 깜짝 놀라기라도 한 표정이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볼까? 나는 참고서를 팔락팔락 펼쳤다. 계산용 공책 가지고 있어? 없는데요. 빌려줄게. 나는 내심 주저하면서 의자에 걸어놓은 가방에 손을 넣었다. 산지 얼마 안 된 공책을 꺼내 뒷표지 쪽으로 신중하게 펼쳐서 한 장만 뜯어낸다. 그 종이를 사야코에게 건네준 뒤 공책 자체를 바로 가방에 집어넣었다. 테이블 위에 얹어놓은 채로 두면 기분이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씩씩한 목소리로 말한 사야코는 펜을 쥔 왼손으로 종이 조각을 끌어당겼다. 다항식 풀이부터 해볼까? 중학교 내용 복습도 포함하게 될 텐데 일단 설명부터 좀 해줄게. 그 다음 예제를 몇 개 풀어볼래? 푸는 걸 먼저 보고 연습 문제나 응용 문제로 넘어가자. 이렇게 남한테 가르치는 일은 처음 해보기에 제대로 이해시키고 있는지가 걱정되었지만 사야코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설명을 듣고 있었다. 수학을 잘못하는 건 사실인 듯했는데 보통이면 금방 외울 만한 공식도 예제를 풀어가며 몇 번이고 반복해 참고서 페이지를 훑어보며 외웠다. 사야코의 글자는 꼼꼼했다. 한 획 한 획 똑바로 쓰려고 하는 그 자세는 문제를 한꺼번에 많이 풀기에는 알맞지 않아 보였다. 글자를 보면 성격을 알 수 있구나. 어렴풋한 생각이 든다. 아마 사야코는 꼼꼼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일 것이다. 어쩌면 혹시 닮았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속기하는 편이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깨끗한 모양으로 맞춰서 쓰는 타입이다. 종이에 써서 암기하는 버릇을 들이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 같은 한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며 외워야 한다면 기계적으로 10번이 아니라 집중해서 천천히 3번 쓰는 식으로 학습한다. 그 편이 뇌에 더 잘 새겨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사야코가 예제를 풀고 있을 때 나는 살짝 그녀의 옆얼굴을 관찰했다. 하얀 피부에 살짝 부풀어 오른 볼이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워 보였다. 꾹 담은 복숭아빛 입술은 열심히 문제를 푸는 사야코의 태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듯했다. 무엇보다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펜끝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이 한없이 순수하고 진심이라는 것이었다. 연습 문제의 머뭇거리는 사야코에게 같은 곳을 다시 설명하거나 힌트를 주기도 하는 사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나는 점점 가르쳐주는 행위에 익숙해져서 어깨의 긴장이 풀렸고 사야코 쪽도 받아들이는 속도가 올라간 듯했다. 다항식 전개와 인수분해 단원을 다 훑어보자 사야코가 후후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한 것도 오랜만이에요. 도키타 씨, 잘 가르쳐 주시네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더라고요. 사야코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 표정을 봐버린 내 심장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박동 소리를 냈다. 계속 왼손으로 쥐고 있던 펜을 사야코가 테이블 위에 살짝 내려놓았다. 이 소리를 신호인 양 나도 손을 뻗어 참고서 페이지를 덮었다. 도중에 몇 장 정도 찢어서 준 공책 조각은 전부 계산식으로 빼곡했다. 부탁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어떤 부탁?
되물어보자 사야코는 우물쭈물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똑바로 내 쪽을 올려다보았다. 내일부터 저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생각할 틈도 없이 내 입은 좋아 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사야코의 얼굴이 느슨하게 풀어진다. 여기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말았다. 오늘 학교에 온 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틀째, 사야코의 짐은 어제보다 늘어나 있었다. 고양이 캐릭터가 붙은 귀여운 공책과 고등학교 시절에 쓰던 교과서를 가지고 왔다. 도서관에서 오후까지 있었고 나왔을 때는 16시가 지나 있었다. 시간의 반은 어제 하던 수학 공부를 마저 하고 나머지 반은 고전 문법을 대강 훑어보는 데 썼다. 제대로 집에서 복습해왔는지 수학은 어제보다 훨씬 술술 풀 수 있게 되었지만 고전 문법은 구멍투성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활용변화를 사야코는 책에 쓰여 있는 그대로 외우려 들었다. 실은 모두 외울 필요가 없고 활용에는 기본적인 규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교과서만 봐서는 절대 몰랐을 거예요. 하고 기뻐했다. 도키타 씨랑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까지 머리가 좋아지는 기분이에요. 머릿속에 뿌옇게 낀 안개가 점점 맑아지고 깔끔해진 느낌이에요. 평상시에는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서 금방 바위에 부딪히고 마는데 지금은 멀리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야코가 독특한 표현을 썼다. 도키타 씨는 문제를 보면 바로 풀이가 떠오르세요. 대강은. 머리에 지식을 한번 넣어두면. 그거 굉장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대학에는 그런 분이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변에 본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세상은 넓은 것 같아요. 거창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문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수학이나 고전문법 기초를 해설해 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감동해주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건 그렇고 어쩌다 마주친 나한테 과외 선생님을 부탁하다니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요. 의대생인 분이랑 어쩌다 마주치다니 오히려 행운이죠. 하지만 딱히 의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건 그렇죠. 대학을 나와서 뭐가 되고 싶은데? 그 질문에는 학교 선생님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역시 의학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조금 맥이 빠졌다. 갈림길로 꺾어 들어가 정문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사야코가 우뚝 발을 멈추었다. 응? 이 소리. 사야코가 왼쪽 귀에 손을 갖다 대고 몸을 살짝 기울인다. 피아노예요? 나도 귀를 기울여 보았다. 처음에 들려온 소리는 높은 바이올린 소리였다. 그 외에도 이름 모를 현악기의 저음이나 경쾌한 트럼펫의 음색이 따로따로 울리고 있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연습하고 있는 그 가운데 피아노 소리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내게는 판단이 서지 않았다. 피아노 소리 들렸어? 네, 좋은 소리였어요. 사야코는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어느 건물에서 들려오는 걸까요? 제 이부실동일걸? 3층에 음악 동아리가 돌아가면서 쓰는 공동 연습실이 있거든. 악기를 자유롭게 가져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대부분 관현악부 사람들일 거야. 개인이 취미로 가져와서 연습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혹시 우리가 가도 들어갈 수 있나요? 사야코가 갑자기 눈을 빛내며 내 쪽을 돌아보았다. 나는 그 기세에 압도되어 될 거야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고 싶어요. 아주 살짝 오른쪽 다리를 끌면서 사야코가 다급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나는 어리둥절하며 즐거워 보이는 뒷모습을 쫓아갔다. 소리만을 쫓아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려는 사야코를 불러 세우고 제2부실동 정면 현관으로 들어갔다. 캠퍼스 안에 드문드문 있는 부실동은 모두 5동이고 오래된 순으로 번호가 붙어있다. 주로 음악이나 댄스 관련 동아리가 사용하는 제2부실동은 오래되고 중후한 벽돌 건축물로 3층은 나름 괜찮은 연습용 홀이다. 딱 한 번 캠퍼스 투어 때 구경한 적이 있었다. 그때 보았던 홀은 벽에 붙어있는 커다란 거울 앞에서 댄스 서클이 대열을 짜서 연습하고 있고 그 반대쪽에는 악기를 든 학생들이 제각각 소리를 내는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공간이었다. 낡은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에스컬레이터도 없다. 하지만
내 걱정이 무색하게 사야코는 성큼성큼 나선 계단을 올랐다.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울려 퍼지는 악기 소리가 커져간다. 3층에 도착하자마자 공동연습실로 통하는 커다란 문을 활짝 연 사야코는 와 환성을 지르며 얼굴 전체로 한박 웃음을 지었다. 그랜드 피아노다. 분명 널찍한 연습용 홀 가장 구석 쪽에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볼 생각도 없이 사야코는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를 뚫고 홀 안쪽으로 달려갔다. 학생들도 자기 연습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아서 다들 보면대만 내려다보며 한눈 파는 일 없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다. 신나서 난리가 난 사야코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야코가 다가가자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남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다. 사야코는 겸연쩍은 듯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남학생은 피아노 바로 옆벽에 붙은 종이를 손가락질하며 악보를 정리해 바로 자리를 떴다. 뒤늦게 도착한 내가 벽에 붙은 종이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피아노는 20분마다 교대하는 게 원칙입니다. 라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다.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뜻으로 손가락질을 한 것인가 보다. 사야코는 허를 찔린 모양으로 방금까지 여기서 연습하고 있던 남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하긴 그렇겠지. 그야, 사야코는 손이. 마지막까지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사이 사야코가 의자에 앉았다. 옆으로 긴 피아노 의자를 오른쪽으로 당겨놓고는 의자에서도 가장 오른쪽 끝에 앉았다. 무릎까지 오는 하얀 스커트 아래로 보이는 왼 다리가 가운데 쪽으로 뻗으며 겨우 닿을 만큼 떨어진 페달을 건드렸다. 뭘 하려는 거지?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페달의 위치를 몇 번이고 확인한 후 사야코는 왼손을 살짝 건반 위에 얹고 몸 앞에 있는 검은 건반을 엄지손가락으로 통 두들겼다. 시끌시끌하던 공간이 갑자기 조용해진 느낌이다. 그 한가운데에 홀로 사야코가 연주한 단음만이 퍼져나간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소리가 멈추고 사야코의 손가락이 왼쪽으로 훌쩍 뛰어나간다. 이번에는 여러 음이 연이어 올렸다. 가운데의 하얀 건반을 새끼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고 직후에 같은 리듬으로 높은 건반을 연달아 누른다. 높은 음을 연주하는 것은 엄지 쪽 손가락 3개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다른 저음으로 돌아간다. 온몸을 흔드는 것처럼 사야코가 페달을 밟자 새끼손가락으로 눌렀던 음만이 신기할 정도로 쭉 뻗으며 다른 소리를 감싼다. 왼손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작은 악절을 8번 되풀이하자 이번에는 사야코의 손이 더욱 높이 도약했다. 처음에 확인해 두었던 검은 건반에 사야코의 엄지가 닿는다. 그 음이 부드럽게 울린 순간 나는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이 악절이 어느 음악인지를 기억해냈다. 캐논이다. 음악을 잘 모르는 나라도 당연히 알고 있는 멜로디. 그 멜로디가 오직 한 손으로만 흘러나오더니 서서히 음이 풍성해진다. 이건 분명 연주였다. 음이 두터워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퍼져나간다. 그러는 도중에 곡 전체가 부드러운 4분의 4박자로 모습을 바꾸었다. 조용히 시작한 도입부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남겨둔 채로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게 사야코가 엮어가는 음색이 주변을 물들여간다. 사야코의 엄지손가락이 점점 높은 곳까지 솟아올랐다. 위로 향하는가 하면 곧바로 저음을 받치러 돌아가고 다시 높게 솟아오르는가 싶으면 어느새 침착한 음으로 돌아간다. 그녀가 고음을 연주하는 찰나의 순간에도 그 직전에 새끼손가락과 약지가 왼쪽으로 크게 뛰어올라 연주한 음색은 특별한 피아노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착각하게 할 정도로 길고 풍부한 소리를 남겼다. 건반 중앙에서 사야코의 엄지와 검지가 섬세한 작은 악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곡 전체가 고조되면서 왼손이 도약하는 폭도 따라서 점점 넓어진다. 변함없이 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러운데도 사야코의 5손가락은 각각 따로따로, 때로는 동시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역할을 바꾸어가며 건반 위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다. 소리가 파도 같아. 단조롭게 왔다가 금세 떠나가는 지루한 파도 따위가 아니고 바람 부는 날의 거친 파도도 아니다. 안심하고 몸을 맡기고 싶어지는 커다란 소리의 파도다. 한층 더 존재감을 뿜어내는 높은 화음내 개가 갑자기 내 품으로 뛰어들어왔다. 다음 순간 곡은 가장 유명한 메인 파트로 돌입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사야코는 손가락 5개와 발 하나만으로 많은 음을 드라마틱하게 펼쳐나간다.
사야코의 몸은 전우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소리와 소리 사이에 재빠르게 페달을 바꾸어 밟는다. 그럴 때마다 탁해질 것 같았던 소리가 절묘한 타이밍에 뒤로 감춰지고 새로운 소리가 그 여운 위를 뒤덮었다. 나 지금 엄청난 걸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사야코의 옆얼굴에 처음으로 눈길이 갔다. 이렇게 격렬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녀의 표정은 처음 피아노를 만진 아이처럼 상쾌하게 빛나고 있었다. 눈을 감는다. 문득 예전에 보았던 광경을 떠올렸다. 어딘지 익숙한 공원. 아주 멀리까지 이어지는 완만한 푸른 언덕. 원반 장난감을 던지며 노는 가족, 드러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는 젊은 남녀, 또래로 보이는 소녀소녀들이 마음껏 내달리며 놀고 있는 모습.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하늘은 파랗다.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내 뺨을 스쳐 지나간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부모님이 미소 지으며 날씨 좋네 하고 내 머리카락이 뒤엉킬 정도로 쓰다듬어준다. 나는 부모님을 향해 느낌을 솔직하게 전한다. 있죠. 나 이렇게 기분 좋은 곳은 처음 와봐요. 소리가 귀로 들어와 문득 정신을 차렸다. 눈을 떠보니 사야코는 반쯤 일어설 정도로 고음부 화음을 잇는 힘껏 연주하고 있었다. 음이 몇 개나 동시에 울리고 있는 걸까? 그 커다란 규모에 빠져들고만 나는 사야코가 왼쪽으로 몸을 크게 기울이며 지금까지 들어본 음 중에 가장 박력 있는 저음부를 때리고 섬세하게 타이밍을 비껴내며 장대한 마지막 화음을 뽑아낼 때까지 곡이 이미 후반부에 들어선 지 오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둥실, 사야코의 왼손이 건반을 떠났다. 나는 한동안 연주가 끝난 그녀의 왼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엄청나네. 겨우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뻔한 형용사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문득 뒤를 돌아보며 연습용 홀 가운데 언저리를 훑어본다. 관현악부 사람들은 아까랑 다름없이 각자 보면대 앞에서 악기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다. 아마 사야코가 왼손만으로 캐논을 끝까지 연주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눈치다. 하긴 너무 자연스러웠으니까 연주를 떠올리면서 나는 다시 한번 피아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옛날부터 취미였어요. 사야코가 웃으면서 왼손을 살짝 볼에 갖다 댔다. 언제부터 했어? 유치원 때부터요. 엄청난데. 또 말하고 말았다. 그럼 피아노 학원 같은 데 다닌 거야?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다녔어요. 그 뒤로는 독학으로. 도키타 씨가 공부한 과정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녀가 활짝 웃었다. 이렇게 연주하기란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닐 텐데. 게다가 배우지도 않고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다니. 나는 살짝 흥분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야 최면에서 깨어나 방금 목격한 현상이 지닌 객관적인 예술성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 말을 들은 사야코는 네이, 아니에요 하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배우지 않았다기보다 배우지 못한 것뿐이에요. 왼손만 써서 피아노 연주하는 걸 전문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없고 또 음악교실에 있는 곡은 다 양손으로 치는 곡뿐이니까요. 어느 정도 숙달되고 나면 다음은 자기 혼자 마음대로 어레인지하거나 개량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방금 친 캐논은 그러니까 세이케 씨가 편곡한 곡. 사야코라고 해도 돼요. 그럼 사야코 씨. 편하게 불러도 돼요. 나이도 제가 더 어리고. 사야코가 재미있다는 듯 미소 지었다. 아주 살짝 허둥지둥댔다. 알았어. 하고 고개를 끄덕이자 사야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제를 돌렸다. 그래요. 왼손만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조금씩 저음이랑 고음의 리듬을 엇나가게 하고 있어요. 진짜 대단해. 도중에 잠깐 눈을 감았는데 프로 피아니스트가 양손으로 연주하는 것 같았어. 아, 고마워요. 직접 편곡한 곡 또 있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사야코는 다시 건반에 왼손을 얹고 경쾌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작은 악절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 뭐였더라?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머릿속을 뒤져본다. 몇 초 뒤 겨우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손뼉을 쳤다. 아, 모리홈 광고음악. 피아노 어레인지를 하니 분위기가 꽤 달라진다. 원래는 트럼펫 연주곡이다.
맞췄어요. 아까처럼 격렬하게 좌우로 도약하지 않고 손가락을 건반 위로 가볍게 미끄러뜨리면서 사야코는 활짝 웃으며 답했다. 그럼 이건요? 익살맞은 은빛깔의 멜로디가 점점 느리게 변하더니 어느 화음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곡으로 바뀌어 연주되기 시작했다. 오래되어 그리운 차분한 곡조. 이번에는 바로 곡명이 떠오른다. 작년에 히트한 극장판 애니메이션 주제가다. 알았다. 종이 비행기구나. 어머, 금방 알았네요. 그럼 도키타 씨가 알만한 곡이 또 없나? 사야코는 갑자기 왼손을 쭉 끌어당기며 높은 건반 언저리에서 5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무나 많은 음이 고속으로 가득 차올라서 처음에는 어떤 노래인지 전혀 판별이 안 됐다. 그래도 꼼꼼히 들으며 내 박자 리듬에 첫 박에 치는 음만을 연결해보니 거의 모든 아이가 한 번은 불러본 적이 있을 어느 곡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 반짝반짝 작은 별이구나. 맞아요. 재밌지요? 내가 놀란 게 즐거운 모양인지 사야코는 만족스럽게 건반에서 손을 떼고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정통파 클래식이면 함부로 어레인지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렵지만요. 대중음악이나 동요라면 어떻게 치든 상관없기도 하고 취미로 치기에는 딱 좋아요. 우와,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나는 사야코의 왼손을 빤히 쳐다보았다. 사이즈가 크지도 않다. 하얗고 부드러워 보이는 평범한 여성의 손이다. 내 손보다 한참 작아 보이는 이 왼손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풍부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일까? 요령이 있어요. 도키타 씨, 피아노 배운 적 있어요? 아주 조금이긴 한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중학교 수험 공부를 하느라 더 하지는 못했어. 실은 핑계고 사실은 처음부터 그만두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다. 내겐 센스가 없었다. 음을 내 손가락으로 연주하는데 흥미를 갖지 못했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늘지 못했다. 양손으로 연주하는 피아노는 특히 초보자인 경우 왼손은 어디까지나 반주만 한다거나 저음 하나만 연주하거나 그런 식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잖아요. 오른손이 멜로디고 왼손은 거들 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파엘벨의 캐논이면 사야코는 건반 중앙으로 손을 뻗어래. 라, 시, 파, 솔, 레, 솔, 라 캐논이 베이스를 이루는 음을 천천히 연주했다. 이 정도 속도라면 누르고 있는 건반이 보이기 때문에 나라도 음을 식별할 수 있다. 캐논이 처음 부분은 보통 악보라면 왼손은 이 정도밖에 연주 안 해요. 하지만 곡을 전부 왼손으로만 치려고 하면 전혀 달라져서. 사야코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하얀 손을 내 눈앞에서 활짝 펼쳤다. 대체로 새끼손가락이랑 약지로 저음이나 화음을 쳐요. 남은 세 손가락은 멜로디를 치고요. 하지만 말이 쉽지 웬만해선 항상 이렇게 치기가 쉽지 않아서 치고 싶은 음의 균형을 잡아가며 손가락이 엉키는 건 바꿔줘요. 기본적으로는 높은 음과 낮은 음 사이를 교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점프 뛰는 거예요. 사야코는 5손가락을 따로따로 훌륭할 정도로 능숙하고 매끄럽게 움직이는 시범을 보였다. 새끼손가락으로 치는 베이스음은 강하게 치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치는 화음은 약하게 눌러서 엄지와 검지 언저리에서 치는 멜로디는 또 강하게 치고 같은 느낌이에요. 이 균형이 처음에는 좀 하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익숙해지면 재밌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기술이구나. 나는 깊이 탄복했다. 그저 상상일 뿐이지만 프로 피아니스트라도 오른손 왼손이라는 큰 단위가 아니라 손가락 하나하나에 각각 담당하는 역할을 나눠서 의식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냥 생각해봐도 엄청 어려울 테니까.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오른팔을 못 쓰는 사야코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연주 방법일 것이고 모두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 것이 분명하다. 페달, 보통은 오른발로 밟지 않아? 그렇다는 말은 사야코가 의자를 오른쪽으로 당겨놓은 것도, 페달을 밟을 때 왼쪽 다리를 쓰는 것도 피아노 칠 때 왼손이 움직이는 범위를 넓히려는 궁리 끝에 생각해냈다는 건가? 맞아요. 한 번 봤는데도 금방 알아차리시네요. 그리고 가운데 페달도 밟았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아, 이건 소스테누토 페달이라고 하는데요.
사야코가 즐거운 듯 왼발을 뻗어 가운데 페달을 가볍게 두들겼다. 페달을 밟았을 때 연주한 음만 길게 느려져요. 왼손으로만 피아노를 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오른쪽 댐퍼 페달과 가운데 소스테누토 페달 2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연주하는 거예요. 사야코는 설명했다. 일반적으로는 울리는 소리 모두를 길게 느리는 역할의 댐퍼 페달을 주로 쓰지만 거에 계속 밟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왼손으로만 치는 피아노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한다. 필요할 때만 밟는다기보다는 바를 때는 타이밍을 잘 찾아낸다. 같은 느낌이려나요. 사야코는 2 페달을 차례로 밟으면서 명랑하게 말했다. 아니, 정말 깜짝 놀랐어. 이런 특기를 감추고 있을 줄이야. 감추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야코는 부끄러워하는 얼굴을 했다.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아뇨. 힘들 거예요. 무리. 사야코가 고개를 붕붕 저었다.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클래식 음악은 어레인지가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게다가 2 손을 다 쓴다고 해도 제 기량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럼 작곡가라든가 편곡가? 아니면 싱어송라이터? 노래는 자신이 없네요. 아니면 도키타 씨가 대신 불러주실래요? 말도 안 돼. 어지간하면 노래방도 안 가려고 하는걸. 나도 모르게 한 사실적시에 사야코가 소리 높여 웃었다. 칭찬해주셔서 고맙기는 하지만 피아노는 그냥 취미일 뿐이에요. 장래 희망은 학교 선생님이니까요. 그러려고 도키타 씨에게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한 것이기도 하고요. 사야코는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놓아둔 연한 하늘색 에코백을 손에 들었다. 손목시계를 보니 도서관을 나온 지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 있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연주하는 듯 보였지만 사야코는 정확히 20분 교대라는 규칙을 의식한 모양이다. 어릴 때부터 틈만 나면 피아노 앞에 항상 앉아 있었어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한다고 못하게 해도 싫어. 계속 있을 거야. 하고 떼쓰고 항상 연주하곤 했어요. 왼손밖에 못 쓰는 애가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아이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바이올린이나 플루트는 한 손으로는 연주할 수 없지만 피아노라면 가능해요. 사랑스러운 듯 그랜드 피아노를 쓰다듬는 사야코를 바라보며 나는 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초등학교 때 왠지 모르게 옥편을 읽는 게 좋았다. 앉아서 옥편만 보지 말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뛰어놀았으면 좋겠다고 어머니는 생각하신 모양이지만 내게는 한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게, 아직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읽는 법을 배우거나 하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옥편 페이지를 들여다보게 할 만큼 재미있고 두근두근하는 일이었다. 어린 시절 사야코에게 피아노란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물론 옥편과 피아노를 비교하는 건 아무래도 신뢰되는 소리고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내 위주로 생각한 것이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리고 아주 약간 그녀와의 거리가 좁혀진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대단한 걸 본 것 같아. 제 2부 실동에서 나와 정문으로 걸어가는 길에 나는 여전히 감탄하고 있었다. 칭찬이 과하세요. 부끄럽게. 과하기는 오히려 아직도 부족한데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연주였어. 내가 주장하자 사야코가 미소 지었다. 뭐예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이라니. 너무 호들갑 아니에요.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 피아노라는 악기에 대한 개념이 산산이 부서진 기분이 들 정도야. 페달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하며 의자나 몸에 위치하며. 개념이 말이죠. 사야코는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검지를 턱에 갖다 댔다. 도키타 씨 팔이 3개 있는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면 어떤 음악이 될 것 같으세요? 3개? 네, 물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만요. 3개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다. 조금 무서운 광경이다. 손가락이 15개 있으니까 엄청나게 음이 많아지지 않으려나? 고음부, 중음부, 저음부를 동시에 연주한다거나. 그렇겠지요. 음이 두텁고 압도하는 연주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 세상 사람이 모두 팔이 3개인 세상이고 모두가 손가락 15개로 피아노를 친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었다. 팔 2개, 손가락 10개로 치는 피아노는 음이 적은데 같은 인상을 받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겠지? 그렇지만 당연한 소리기는 하지만요. 팔 2개로 연주하는 피아노라는 거 제대로 음악으로 성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 하나라도 똑같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보통이랑 비교하면 음이 조금 적을지도 모르지만 그 자체만 보고 평가한다면 한쪽 팔로 연주하는 피아노도 훌륭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손가락 15개냐, 10개냐, 5개냐. 차이라고 해봤자 겨우 이 정도예요. 사야코의 말투는 뜨거웠다. 말을 마치고 나서 사야코는 스스로의 행동에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우물쭈물했다. 뭐랄까, 너무 거창한 소리를 했네요. 그냥 그 정도로 피아노를 좋아한다는 말이었어요. 정말 열이가 뜨겁네. 정문을 나와 왼쪽으로 꺾는다. 이 길을 쭉 직진하면 전철역이 나온다. 걸어서 10분 정도 걸린다. 길을 따라가는 동안 왼쪽에 보이는 광대한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이 대학부 속 병원이었다. 사야코를 신경 쓰면서도 아주 조금 발걸음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한참 걷다가 대학병원 정면 현관 앞을 지나친다. 슬쩍 건물 방향 쪽을 훔쳐봤다. 안 좋은 예감이 적중하고 말았다. 정문 현관에서 흰색 분리형 실습복을 입은 3명이 나타났다. 그중 한 명과 눈이 딱 마주친다. 황급히 눈을 피했지만 상대는 나를 알아보고 말았다. 몇 개월 전에 같은 병원 현장 실습조였던 동기 남자는 꽤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도키타가 왜 여기 있는 거야? 하고 수상하게 여겼을 테지. 껄끄러운 기분을 억누르고 나는 그대로 걸음을 재촉해 직진했다. 병원 분들이 이쪽을 보시는데요. 아는 분들이세요? 사야코가 이상해하는 얼굴로 우뚝 섰다. 나는 응. 하고 나도 모르게 신음하듯 말했다. 일단 가자. 하고 걸음을 옮기자 사야코가 한 박자 늦게 뒤에서 따라왔다. 괜찮으세요? 3사람 모두 계속 도키타 씨를 보고 있는데요. 응, 의학부 동기야. 네? 그래요. 병원 분들이 아니구나. 병원 현장 실습 중이거든. 의학부 5학년생이 되면 1년 동안 대부분 대학에 등교하지 않고 저렇게 실제 병원에 수습을 하러 다녀. 그래야 6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어. 나는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했다. 난 안 갔지만. 실습. 네? 사야코가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나는 현재 의대 5학년이기는 하지만 내년에 6학년으로는 못 올라가게 되었어. 저번 달에 추가 보충 현장 실습에 소집되기는 했는데 그것도 안 가서 유급이 확정되었거든. 다른 5학년이 저렇게 바쁜데 이렇게 느긋하게 있을 수 있는 건 그래서야. 담담하게 말한다. 아마 차갑게 들렸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러셨는데요? 사야코가 눈치를 보며 물어보았다. 농담 같은 소리인데. 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피를 못 보거든. 피를? 응, 물론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볼 수 있어. 그런 건 의대 입학해서 4학년 될 때까지 쭉 강의 때 잔뜩 보았으니까. 그로테스크한 상처 사진을 보기만 해도 졸도하는 학생도 있기는 한데 나는 조금 기분 나쁜 정도였어. 그런데 옛날에 보았던 광경이 갑자기 되살아날 것 같아 다급히 억눌렀다. 현장의 실감이라고 해야 할까? 그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수술이나 긴급후송으로 현실에서 보는 피라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큰 후유증이 남는 사람도 있어. 그걸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시작부터 포기하고 말았어. 정말 한심한 소리지. 막 입학했을 때라면 모를까 5학년이나 되어서 그걸 깨닫다니 말이야. 4년이라는 시간을 공부에 쏟아부었는데 멍청한 짓 한 거지. 나는 자조적으로 웃어 보였다. 이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은 꾸지 않기로 했어. 사야코가 진지한 눈으로 내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인지 이런 진심을 툭 내놓고 말았다. 구체적인 일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은 데다가 이런 말만 단편적으로 늘어놓았으니 사야코도 무척 곤란해하고 있겠지. 말없이 걷는 사야코의 옆얼굴을 살짝 훔쳐보며 나는 아주 약간 반성했다. 역으로 향하는 남은 길을 한마디 대화도 없이 걸었다.
전철역 입구를 둘이서 통과하여 개찰구에 도착했을 때 사야코가 저기 하고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도키타 씨가 의사가 되면 오른팔을 고쳐달라고 눈치 없는 말을 해서. 갑자기 허를 찔려서 엉 하고 멍청한 소리를 내고 말았다. 사야코를 탓하려는 마음은 한 점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내 말을 가로막듯 사야코가 말을 이었다. 내일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내일? 나랑 같이? 이미 이틀 연속으로 만나고 있는데 내일도 만나고 싶다는 말일까? 그녀의 적극성에 살짝 놀라면서도 아주 약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꾸물거리며 되물어 보았다. 가고 싶은 곳? 네,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조금 멀기는 한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장소라 도키타 씨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상대방이 뭐라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고든 말투였다. 내가 주춤주춤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사야코가 활짝 밝은 얼굴로 변한다. 그럼 내일 오후 1시에 가스카베 역에서 봬요. 응? 가스카베? 기대하고 있을게요. 사야코가 왼손을 크게 흔들면서 개찰구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 왼손으로 가방 앞주머니에서 통행권 케이스를 능숙하게 꺼내 스르륵 개찰구를 빠져나간 뒤 홈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사라져갔다. 그런 사야코의 뒷모습을 나는 멀뚱히 서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았다. 요코하마에서 가스카베까지 가는 길은 전철로 1시간 40분이 걸렸다. JR선으로 북쪽으로 가서 긴시초에서 한좀 온선으로 갈아탔다. 갈아탄 전철은 오시아게 역을 지나며 어느새 도부 스카이트리 라인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었다. 혹시라도 지나칠까 싶어 처음에는 긴장하고 있었는데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내 어깨와 목덜미를 적당한 온도로 데워주는 바람에 도중에 어느새 꾸벅꾸벅 졸고 말았다. 일어났을 때는 이미 가스카베 역까지 2정거장 남은 상황이었다. 창밖에는 끝없이 주택가가 이어지고 있다. 사야코는 바로 개찰구 정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 얼굴을 발견하자 곧바로 표정을 빛내며 이쪽을 향해 왼손을 크게 흔들었다. 내가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니 역시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다가가자 사야코는 왼손으로 로터리 방향을 가리켰다. 버스 벌써 왔어요. 빨리빨리. 그러곤 조금 뻣뻣한 동작으로 달려간다. 당황한 나도 뒤를 쫓아 역 앞에 선 노선버스에 올라탔다. 아, 버스 타고 가야 하는 데구나. 2인용 좌석에 앉아 버스가 출발할 때쯤 옆에 앉은 사야코에게 말을 걸었다. 버스 좌석은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노란색 블라우스 긴 소매 속 사야코의 오른팔이 내 몸에 계속 붙어 있었다. 나는 안절부절 못했지만 사야코는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어쩌면 오른팔이 나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역에서 버스로 25분 정도 걸려요. 멀죠? 우리 집. 버스 소요 시간보다 사야코가 말한 마지막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나는 뒤집어질 뻔했다. 지금 집에 가는 거야? 처음 듣는 말이었다. 동네라서 지리를 잘 아는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설마 사야코의 집으로 간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까. 아니요. 가고 싶은 곳이 우리 집에서 걸어서 금방 가는 곳이라서요. 그렇구나. 아하. 깜짝 놀랐네. 가슴을 쓸어내리자 사야코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지금 가는 데는 되게 좋은 가게라서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배는 안 고프세요? 엄청 고파. 전철 타는 사이에 점심시간이 지났거든. 그럼 잘 됐네요. 사장님이 만든 오므라이스, 명품이거든요. 아무래도 목적지는 요식업 쪽 가게인 모양이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도 그렇고 거기서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한 의뢰 내용도 그렇고 아무래도 개인이 경영하는 카페일 것이다. 그리고 내 예상은 딱 맞아떨어진 듯했다. 소소한 잡담을 나누며 20분 정도 버스에 몸을 맡기고 있으니 논밭과 주택이 국도를 따라 차례로 늘어서 있어 어딘가 모르게 편안한 기분으로 만들어주는 풍경이 이어졌다. 사야코가 도중에 하차 벨을 눌렀고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2분 정도를 걸었다. 그러자 그곳에는 세련된 통나무집이 있었다. 자그마한 커피숍의 문을 사야코가 크게 열었다.
사장님, 저 왔어요. 손님도 같이. 생각보다 늦게 왔네. 안쪽에서 생각한 것보다 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 수 없지요. 역까지 버스로 왕복했단 말이에요. 사야코가 입을 삐죽였다. 가게 안에는 넓은 카운터 테이블이 안쪽에 있었고 그 앞쪽에는 4인용 테이블이 3개 늘어서 있었다. 다른 손님은 없었다. 우드 패턴이 그려진 테이블에는 와인색 플레이스매트가 깔려 있고 각설탕이 든 우아하고 작은 유리병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가게 한 구석에는 검게 빛나는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다. 피아노 위에는 나무로 만든 둥근 간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카페 피아니시모라는 영문이 새겨져 있었다. 갈색 앞치마를 입은 점원이 카운터 너머에서 나타났다.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커다란 눈이 인상적인 남성이었다. 검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머리도 좌우로 가르마를 타서 깨끗하게 정돈했다. 중년층 주부에게 인기 있을 만한 외모로군 직감적으로 생각했다. 사장님, 여기는 도키타 슈시예요. 사야코가 왼손으로 내 쪽을 가리켰다. 저보다 2살 위고 의학부 5학년. 요코하마에서 도쿄에 있는 대학으로 통학하시는 모양이에요. 사야코는 다음으로 점원 쪽을 가리켰다. 도키타 씨, 이쪽은 일명 사장님어. 그러니까. 가도사와야. 이 카페 점장이기는 한데 어차피 혼자 하는 카페라서. 그렇게 말한 사장님은 야, 이름 까먹지 마. 하고 사야코에게 웃으며 핀잔을 주었다. 그치만 평소에는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애초에 사장님이 앞으로 날 사장님이라고 불러라 하고 알려줘 놓고. 그건 내가 초등학생일 때라서 그런 거지. 설마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렇게 부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 말에 사야코가 반짝반짝 웃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 모양이다. 도키타군, 멀리서 이런 먼 곳까지 와줘서 고마워. 사야코한테 이야기는 들었어. 과외 선생님을 해주고 있다면서? 캠퍼스 견학을 갔다가 의대생을 붙잡아오다니. 오, 사야코도 보통이 아닌데? 사장님의 말투는 친근하고 밝았다. 게다가 말이야, 아직 만난 지 3일밖에 안 됐다면서? 강제로 끌려와서 불편하지는 않아? 사야코는 혼자 폭주해서 다른 사람이 휩쓸리는 일이 자주 있거든. 사장님, 잠깐만요. 이상한 말 하지 마요. 사장님의 말을 가로막은 사야코가 볼을 부풀리며 고를 냈다. 급했단 말이에요. 가을 모의고사가 다가오는데 공부에도 실력이 안 붙어서 어쩌면 좋을지 초조해서 엄청 고민했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 도키타 씨가 나타났어요. 오버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구세주나 히어로같이 보여서 그만. 네, 변명 잘 들었습니다. 도키타 군이 질려서 피하지 않게 조심해라. 사장님은 큰 소리로 웃은 뒤 가게 안을 가리켰다. 얼른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곳에 앉아. 공부할 거면 테이블 자리가 낫겠지? 넓은 자리가 책 펼치기 좋을 테니까. 사장님이 이끄는 대로 한가운데 테이블에 앉았다. 사야코가 익숙한 모습으로 물건 담는 바구니를 가져와 하늘색 에코백을 안에 놓았다. 주문은? 오므라이스 괜찮아? 사장님이 물어왔다. 아무래도 자타공인 추천 메뉴인 모양이다. 부탁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블랙커피도 같이 주문했다. 사야코도 먹을 거지? 네, 오므라이스랑 애플티로. 오냐, 접수. 사장님이 카운터 안으로 사라지자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을 집어들었다. 식사 메뉴는 오므라이스 말고도 파스타와 피자가 몇 개 있을 뿐이었는데 음료 종류는 풍부했다. 커피에도 홍차에도 깊은 조예가 느껴지는 가게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줄 알았다면 미리 메뉴를 쭉 보고 고를 걸 그랬나 약간 후회됐다. 느낌이 좋은 가게네. 자주 와? 그렇죠. 시간 날 때는 매일같이 와요. 매일? 조금 놀랐다. 대단한데? 집이 바로 옆이라서 옛날부터 사장님이 놀러와도 좋다고 해주셨어요. 이 가게 보기보다 의외로 오래돼서. 올해로 오픈 20주년이라고요. 그럼 사야코는? 머릿속으로 역산해본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가게를 다녔다는 말이야? 하고 묻자 사야코는 왼손을 가슴에 대고 천장을 올려보았다.
팔짱을 끼는 몸짓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동작인 듯 했다. 그러게요. 그 정도인가. 물론 당시에는 카페에 돈을 내지 못하니까 피아노만 치게 해주세요. 했지만요. 사야코가 추억을 떠올리고 후후 웃었다. 사장님 있지요. 엄청 상냥한 분이에요. 피아노도 제대로 못 치는 초등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는 것뿐인데도 알바비라면서 오렌지 주스 주실 때도 있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야코는 우리 가게 간판 피아노 연주자거든. 카운터 너머로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그렇다곤 해도 말만 그렇지. 보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덕분에 여러 홍차를 맛볼 수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손님이 있는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 알바비라고 해서 음료수를 공짜로 주셨어요. 사야코가 설명했다. 물론 연주하는 날이 아닐 땐 제대로 돈 내고 있다고요. 덧붙은 사야코의 변명에 그야 당연하지. 무조건 공짜로 해주면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바로 망해 하고 사장님이 웃었다. 뭐 그래도 최근에는 나보다도 사야코 연주를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 돈도 안 받고 초등학생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준 보람이 있다고 할까? 내 가게인데 좀 분한 기분이 들지만 말이지. 라는 소리가 들린 직후 딱딱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는 소리가 났다.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아침도 안 먹었고. 가도사와 씨도 피아노 치셔? 귓속말로 사야코에게 질문했다.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사장님라고 부르기는 좀 캥겨서 성으로 불러보기는 했는데 오히려 기분이 더 이상했다. 내 사소한 갈등을 알아차렸는지 사야코는 사장님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하고 발랄하게 말했다. 여기 보시다시피 피아노 카페예요. 요리를 제공하거나 커피를 내리거나 할 때 말고는 사장님이 손님을 위해 피아노를 연주해요. 저랑은 비교하는 게 죄송할 정도로 엄청 잘 치세요. 음대 피아노과 출신이시거든요. 에이, 별거 아니야. 음대라고 해도 명문도 아니니까. 카운터 안쪽에서 사장님이 이야기에 참여해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몇 년 동안이나 발버둥 쳤어. 하지만 아쉽게도 연주가로 먹고 살 만큼은 실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지.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내 나름대로 이상적인 가게를 차린 거야. 처음 시작할 때는 반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만든 거지만 이런 단골 손님도 붙어주기 시작해서 어떻게든 가늘고 길게 가고 있는 거지. 뭐, 돈 내고 먹기 시작한 건 최근부터지만. 사장님은 사야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바로 요리를 하러 돌아갔다. 어느새 계란 익히는 좋은 향기가 풍겨왔다. 괜히 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옛날부터 제가 피아노 치는 법으로 고민하고 막힐 때마다 친절하게 조언해주시고는 했어요. 피아노는 학원에 다니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배운 거나 다름없죠. 사야코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업라이트 피아노 쪽을 바라보았다. 저 의자도 사장님이 저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주신 의자예요. 피아노 의자를 주목한다. 아하, 나는 무릎을 쳤다. 나무로 만든 피아노 의자는 이상할 정도로 좌우로 길어 벤치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사야코가 연주할 때 몸을 여러 곳으로 이동하기 편하도록. 맞아요. 저렇게 길면 칠 때도 일부러 의자를 이동하지 않아도 오른쪽 끝에 앉을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곡조의 변화에 맞춰 연주 중에 몸의 위치를 바꾸며 부담이 적은 자세를 취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 특별한 의자 생김새에는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사야코를 위한 배려가 숨어 있었다. 여기가 연습 장소라는 말은 사야코네 집에는 피아노가 없는 거야? 아까 전부터 신경 쓰이던 점을 물어보니 사야코는 없어요 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1층이 가게라서 피아노를 못 둬요.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서 2층에 둘 수도 없고. 가게? 어떤 가게? 허과자 가게예요. 얼레? 혹시 아까 지나쳤던? 여기에 오는 도중 허과자 가게로 보이는 가게 앞을 지나온 기억이 있었다. 아, 맞아요. 사야코는 간단히 대답했다. 허과자, 좋아하세요. 가실 때 좀 드릴까요? 아니야, 미안하게. 점점 사야코의 일상생활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본가의 허과자 가게 일을 돕고 비는 시간에는 이 카페에 피아노를 치러 온다.
거기에 교사가 되기 위한 대학 입시 공부까지 하고 있다니 좀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얼마 뒤 사장님이 오므라이스를 커다란 2접시에 담아서 가지고 왔다.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접시에서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걸쭉하고 커다란 계란이 치킨라이스 위를 뒤덮고 있고 위에는 드미글라스 소스와 화이트 소스가 반반씩 뿌려져 있었다. 이게 650엔밖에 안 하니 간판 메뉴가 될 만하네. 나는 보는 순간 바로 이해했다. 곧바로 블랙커피와 애플티도 나왔다. 사장님은 카운터 뒤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하신 모양이었다. 기분 좋은 물줄기 소리가 들렸다. 스푼을 들고 먹기 시작했다. 공복인데다가 풍겨오는 향기가 식욕을 돋워주었기에 나는 단숨에 오므라이스를 먹어치워 버렸다. 그 사이 사야코와 나눈 대화는 맛있네. 그죠? 정도가 고작이었다. 사야코의 오므라이스는 아직 반이나 남아있는데 나 혼자 다 먹어버려서 할 일 없이 따분해지고 말았다. 어허, 그렇게 맛있어? 점장으로서 과분한 영광인데? 사장님이 카운터 밖으로 나와 수제 피아노 의자에 걸터 앉았다. 네, 아주 맛있네요. 이렇게 식욕이 솟아오른 게 얼마만인지. 아직 더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 평소에 소식하던 버릇 때문에 오늘 먹은 오므라이스를 곱빼기로 시키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오므라이스 말이지. 한 15년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좋아한다고 해서 엄청 연습했거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만드는 법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훨씬 재미있더라고. 어느새 나한테 질린 여자친구는 떠나버렸고 내 곁에는 오므라이스 특제 레시피만이 남았다는 그런 스토리. 옛 이야기를 털어놓은 사장님은 벤치를 넘어가 피아노 쪽을 향해 앉았다. 음악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독특한 아우라를 풍기는 걸까? 사야코와 사장님을 살짝 번갈아 보며 생각했다. 사장님은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들어본 적 있는 선율이었는데 곡명은 기억나지 않았다. 어떤 노래죠? 드뷔시의 아마빗 머리의 처녀예요. 아, 이 노래가 그 노래구나. 고개를 끄덕인다. 사장님이 연주한 피아노 소리는 앤티크 풍 가구가 놓여있는 실내에 풍부하게 울렸다. 조용한데도 힘차다. 소리가 두터워 작은 악절 하나하나마다 가슴을 때린다. 어떤 의미로는 사야코의 피아노 연주와 대조적이지 않을까? 이 곡을 사야코가 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펼치면서 사야코가 한 입 남은 오므라이스를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짧은 곡 연주가 끝나고 사장님은 내가 모르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나와 사야코가 신경 쓰여서인지 음량을 억눌러 연주하는 듯했다. 오므라이스를 다 먹은 사야코가 에코백에 손을 뻗어 교과서와 공책을 꺼내기 시작했다. 오늘은 영어를 공부할 생각인 모양이다. 고등학교 때 쓴 것 같은 영어 단어장이나 문법책이 차례로 나온다. 사야코가 한쪽 팔만으로 그 책들을 껴안고 내 왼쪽 자리에 앉으려 했다. 하지만 그 눈은 살짝살짝 사장님이 연주하는 피아노 쪽으로 향했다. 이렇게 유혹으로 가득 찬 장소에서 공부가 되겠나. 아무튼 제대로 집중 안 되는 과외를 시작했다. 사야코는 내 설명 하나하나에 일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초반에만 그럴 뿐이었다. 여기는 동사가 호프니까 그 뒤에는 유가 아니라. 사야코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 경우에는 대트절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모르는 부분은 없어? 사야코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인다.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헷갈릴지도 모르지만 명확하게 미래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야코는 내 쪽을 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머릿속에서는 지금 연주하고 있는 사장님의 선율에 어제 제 이부실동에서 들었던 사야코의 음악이 겹쳐지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자 사야코는 죄송해요. 하고 허둥대며 허리를 쭉 폈다. 왼손에 샤프를 고쳐 쥐고 몸 돌발을 모르는 얼굴로 나를 똑바로 올려보았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피아노 쪽을 가리켰다. 괜찮으니까 연주하고 와. 네? 그래도. 아냐, 나도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자 사야코의 얼굴에 빛이 났다. 정말이요? 즐거움에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사장님에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잠깐 연주해도 괜찮아요? 물론이지. 근질근질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어머,
알면서 일부러 도발하려고 연주하신 거예요? 사장님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띠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피아노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한 게 애초부터 글러먹은 거겠지. 그 정도로 꿰뚫어 보셨으면 미리 충고라도 해주셨음 얼마나 좋아요. 에이, 무슨 소리야? 과외 선생님을 데려온다고 나한테 보고한 게 방금 전이잖아. 충고할 틈도 안 줘놓고 무슨. 가벼운 말투로 잡담을 나누며 사장님은 카운터 안으로 돌아갔고 사야코가 긴 의자 오른쪽 끝에 앉았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야코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렇다고 말하긴 했지만 사야코는 정말로 공부와는 별로 안 친한 모양이었다. 피아노에 흥미를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나와는 정반대지만 오히려 그래서 내게 있어 사야코는 흥미로웠고 매력적이었다. 곡 도입부에서는 거의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살포시, 그녀가 왼손을 건반 위에 얹는다. 매끄러운 선율이 귀로 흘러들어오자 내 눈꺼풀 안에서는 세탁물들이 봄바람에 펄럭이는 풍경이 펼쳐진다. 어떤 곡일까 하고 생각한다. 느긋하고 상냥하게 이어지는 그 선율을 미루어 생각해보면 아마도 클래식 곡이다. 그 곡을 5손가락으로 가능한 한 충실하게 재현하려고 어레인지 한 곡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으니 유명한 곡이겠지. 레스토랑 같은 곳의 BGM으로 자주 들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클래식이라는 것은 적어도 100수십 년에서 3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곡이다. 클래식에는 장대한 시간의 흐름이 녹아있기에 그래서 한없이 먼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제3자의 무언가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도 피부로 직접 만지는 것 같은 이 일상적인 느낌은 도대체 뭘까? 잘난 척하려 들지 않고 억지로 고양시키려 하지도 않는 부드러운 음과 그 음과 사이의 정적이 내 마음에 쉴 곳을 찾아 스르륵 들어왔다. 사야코의 손가락은 끊임없이 좌우로 도약하기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언제나 이완되어 보였다. 스륵스륵 건반 위를 움직이며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건반을 눌러 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하게 힘을 담는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아니, 어쩌면 그럴 때조차도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다. 섬세한 자세의 차이나 팔의 각도로 세밀한 높낮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도 그러려고 의도한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높낮이를 표현하고 있었다. 당연한 듯 뽑아내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눈앞에 들어오는 사야코의 손이 딱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문득 깜짝 놀라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다. 알고 있는데도 바로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또 현실로서 눈앞에 떠오른다. 보통이랑 비교하면 음이 조금 적을지도 모르지만 한쪽 팔로 연주하는 피아노도 훌륭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손가락 15개냐, 10개냐, 5개냐. 차이라고 해봤자 겨우 이 정도예요. 얼마 전 사야코가 열심히 토로한 말을 떠올린다. 사야코가 한 말이 옳아 나는 생각했다. 그 뒤로도 사야코는 몇 곡을 연달아 연주했다. 대부분은 음악을 잘 모르는 나라도 멜로디를 들어본 적 있는 유명곡이었다. 예를 들면 드뷔시의 달빛. 조금 전에 사장님이 연주한 곡과 같은 드뷔시의 곡인데도 사야코의 드뷔시 연주는 더욱 섬세했고 소녀가 목소리를 떨면서 부르는 듯한 음색이 들어있었다. 영화의 주제가가 되기도 했고 대중음악과 클래식 사이에 있는 듯한 곡이 되기도 했다. 사야코는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나라도 알 정도로 유명한 노래만 모아서 즉흥으로 어레인지해 메들리로 연주하는 듯했다. 클래식은 평소에 연주를 잘 안 해요. 악보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돼서 지치거든요. 쉬운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재현이 되지만 쇼팽의 연습곡 아프 13번 일명 이별의 노래 도 드뷔시의 달빛도 딱 중반부쯤이 상당히 어려워서 원곡이랑은 완전히 다른 곡이 되어버려요. 어느 정도 연주를 해서 만족스러워 보이는 사야코가 매우 아쉽다는 듯 말했다. 도입부만 듣고 이미지를 떠올린 뒤 될 것 같은데 하고 도전해보면 대부분 고생하다 끝나요. 듣기만 했을 때는 전혀 그런 줄 몰랐는데. 솔직한 감상이었다. 내가 원곡이 어떤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듯하게 들리게끔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당히 반칙에 가깝지요. 하긴
피아노를 막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들도 어레인지 버전을 연주하기도 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다른 사람들이 봐주면 괜찮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사야코는 지금 이대로 하면 돼. 사장님이 대화에 끼어 들어왔다. 프로 콩쿠르에서도 편곡하는 사람은 있어. 방금 전 3번만 해도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끼워 넣는다고 하면 작곡, 쇼팽 세이케 사야코가 될 거고. 엄청 멋있지 않아?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지 않아요? 사야코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의문이 들어 바로 여쭈어 보았다. 편곡이 가능하다면 사야코도 나갈 수 있지 않나요? 콩쿠르? 그게 쉽지 않아요. 사야코가 가벼운 말투로 말했다. 콩쿠르라고 하면 대부분 과제 곡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장님. 사이타마 클래식 콩쿠르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작년에 참가하셨잖아요. 예선 탈락했지만 아마 쇼팽의 에튜드 가운데 한 곡, 모차르트 소나타 제1악장 가운데 어떤 거 한 곡이었어. 이런 느낌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외에도 바로크에서 한 곡, 낭만주의 시대에서 한 곡, 근현대에서 한 곡, 같은 식으로 대략적인 연대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곡을 골라야 하는 패턴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예선, 본선 모두 자유곡으로 괜찮은 콩쿠르는 거의 없으니까요. 있기는 하지. 사장님은 말을 이었다. 전쿠르라던가. 그건 레벨이 너무 높아요. 제 실력으론 절대 무리예요. 사야코가 살랑살랑 왼손을 좌우로 흔들었다. 사장님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팸플릿 같은 것을 꺼내 들고 와서 카운터 위에 놓았다. 다가가서 손에 들어보니 표지에는 제27회 전국 클래식 피아노 콩쿠르 참가 조건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전쿠르라는 건 아무래도 이 콩쿠르의 약칭인 모양이다. 전쿠르는 국내에서 가장 수준 높은 피아노 콩쿠르 중 하나거든. 자유곡만 허용하는 콩쿠르 중에서는 단연 톱이라고 해도 좋아. 초중학생이나 일반부라면 몰라도 고등부나 대학부는 특히 치열한 전투야.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 거의 확실하게 피아니스트로서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지.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있는 나를 신경 써준 것인지 사장님은 팸플릿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 콩쿠르가 좋은 게 DVD 심사나 서류 심사가 없어서 누구라도 예선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이야. 일단 지역 예선이 있고 그 다음엔 현마다 본선을 봐 여기서 차례로 통과하면 전국대회. 전국대회는 아카사카에 있는 유명한 홀에서 매년 크리스마스에 연주회 형식으로 거행되지. 피아노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야. 참고로 사장님은 본선 단골이에요. 사야코가 왼손을 입가로 가져가며 속삭이듯 말했다. 올해도 사이타마 현 본선에 남았어요. 대단하죠? 우와, 진짜예요? 놀라서 카운터 너머에 선 사장님에게 물었다. 사장님은 만족한 얼굴로 일부러 폼을 잡으며 한쪽 눈을 감아 보였다. 올해 사이타마 현 본선은 일반 남성부가 10월 25일, 일반 여성부가 10월 16일. 회장은 전국대회와 비교도 안 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연주회 형식이니까 꼭 들으러 오라고. 티켓은 내가 구해줄 테니까. 아, 고맙습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한 마음에 꾸벅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과제 곡이 없어서 모든 곡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어째서 사야코가 출전하는 게 어려운 거죠? 방금 여기서 두 사람의 피아노 연주를 각각 들었지만 사장님만이 본선에 진출하고 사야코가 안 된다는 이유를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사야코의 피아노 연주는 사장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내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문외한이니까 정확한 판단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콩쿠르에 나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었다. 그게 내 입으로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허들이 엄청 높은 게 사실이기는 하거든. 사장님이 팔짱을 끼고 끙끙댔다. 전곡을 모두 한 손으로 연주하는 건 적어도 전쿠르 역사상 전대미문이고 그걸 양손으로 연주하는 사람이랑 비교해서 평가해줄지 여부도 솔직히 의문이 남아. 그리고 피아노 콩쿠르라는 게 누구 문화생이라든가 과거 콩쿠르 입상 경력이 어떻다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영향을 받거든.
나같이 썩어도 음대 나온 사람이라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어디 선생님 밑에서 사사한 적도 없다면 상당히 어렵지. 아, 작게 탄식했다. 그런 문제라면 이해는 간다. 나는 나 자신의 무지가 부끄러웠다. 피아노의 세계라는 것도 엄격한 룰과 관습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려면 다양한 허들을 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양이었다. 도키타 씨, 저 어제도 말한 것 같은데. 피아노는 정말 좋아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콩쿠르라든가 연주회라든가 그런 것과는 연도 없고 별로 흥미도 없어요.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과 비교하면 차원이 완전히 차이 나거든요. 사야코는 살짝 아래를 내려다보며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동네 아이들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는 건 아주 좋아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에 맞춰서 반주를 해줄 수 있다면 참 멋진 일이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을 통해 사야코가 피아노에 품은 순수한 마음이 전해져 왔다. 이쪽을 올려다보는 사야코와 잠시 눈을 마주친 채 바라본 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꿈, 응원할게. 고맙습니다. 아. 사야코가 눈을 번쩍 뜨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 큰일 났다. 공부 하나도 안 했네요. 하고 싶어? 사야코는 아직 피아노를 더 치고 싶은 모양이었다. 나도 더 듣고 싶었다. 결국 그 뒤로도 청량한 피아노 연주를 듣기만 했다. 내가 음악을 신청하면 사야코가 어떤 곡이든 어레인지해서 연주해 주었다. 모르는 곡이 있으면 사장님과 바통 터치했다. 한 곡이 끝나면 다시 사야코가 피아노를 부드럽게 연주하기 시작했다. 피아노 카페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오후의 햇살이 들어오는 가운데 우아하고 자유로운 피아노 연주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느긋하게 시간을 보낸 게 도대체 얼마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그런 적이 있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그만큼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또 알아, 사장님에게 활기찬 목소리로 배웅을 받으며 피아노 카페를 뒤로했다. 벌써 밖은 어둑어둑해졌다. 공기도 선선하다. 낮에는 아직 여름 같았는데 해가 지자 갑자기 가을다운 향기가 퍼지기 시작한다. 길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드럽게 사야코의 앞머리를 흔들었다. 꽤 오래 있었네요. 응, 재밌었어. 아, 다행이에요. 사야코가 가슴에 손을 댔다. 멀리까지 오시라고 했는데 만약에 도키타 씨가 지루해하시면 제 책임이니까 두근두근했었거든요. 너무 생각이 많았던 거 아니야? 그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살짝 입가에서 힘이 빠져버렸다. 사야코는 자각 없이 나를 휘말리게 한 게 아니라 제대로 생각하고 내게 권해준 모양이었다. 그치만 결국 공부는 하나도 안 했고.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제대로 공부할 생각이었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괜찮아. 오히려 내가 미안할 정도인걸. 과외 선생님으로 불려왔다는 감각은 이 몇 시간 동안 매우 옅어졌다. 이걸로 된 걸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 일부러 내가 먼저 의문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오래 이 느긋함 속에 파묻히고 싶다. 물론 내가 이곳에 있는 건 우연히 겹치고 겹친 결과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사야코의 옆얼굴을 바라본다. 맞바람에 눈을 가늘게 뜨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가슴 언저리가 술렁술렁 떨려온다. 아, 화과자 가게 한다는 본가가 저기? 안절부절 못하는 기분을 진정시키려고 아까부터 길 반대편에 보이던 작은 목조 건물을 가리켰다. 1층에는 깔끔한 분홍색 포렴이 걸려 있었고 2층 베란다에는 세탁물을 널어두었다. 맞아요. 사야코는 생긋 미소 지으며 하고 큰 소리를 냈다. 선물 드리기로 약속했었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훌쩍 몸을 돌린 사야코가 좌우를 확인하더니 길을 건넜다. 일단은 버스가 다니는 길이라서 가끔 차가 다닌다. 익숙한 눈치였지만 사야코의 발을 생각하면 조금 오싹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 사야코의 오른쪽 다리는 움직임이 조금 어색할 뿐이지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 보이니. 심각한 것은 역시 오른팔이다. 애초에 움직이는 왼팔과 움직이지 않는 오른팔로는 신체의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달릴 때 사야코의 어깨가 좌우로 흔들리는 이유는 오른발 때문이 아니라 분명 팔 때문이다. 체육 수업은 거의 불가능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케이트나 평균대 같은 것은 도전 자체를 금지당했으리라. 사야코가 얼마나 불편함을 안고 생활하고 있을지 상상으로 구체적인 불편함을 모두 떠올려보려 했으나 내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야코에게 만약 양팔이 있었다면 어떤 피아노 연주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느라 약간 감상적이 된 기분을 안고서 사야코가 사라진 가게 입구를 바라보았다. 강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번 사흘간 그런 사야코와 계속 함께 있었던 덕분에 내 기분도 꽤 밝아지고 있었다. 길 한쪽에 멀뚱히 선 채로 가게 쪽을 응시한다. 분홍색 포령 위로 아야노야라는 상호가 하얀 글자로 적혀 있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사야코가 흰 꾸러미를 들고 가게에서 나왔다. 길을 건너 돌아와 여기요 하고 내게 꾸러미를 건넨다. 고구마 양갱이랑 반팥 도라야키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만들었어요. 아직 수습이라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요. 고마워. 수제 화과자를 선물 받다니 당연하지만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빨간 단풍잎이 흐드러진 디자인의 포장지가 눈길을 끌었다. 꾸러미를 받아들자 왠지 모르게 따뜻한 손길이 느껴진다. 가을이니까 단풍인 거야? 하고 묻자 사야코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1년 내내예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모양인가 봐요. 아무리 그래도 봄, 여름에는 잎 색깔을 바꾸기는 하지만요. 그리곤 내 품 안의 꾸러미를 보며 웃는다. 갑자기 옆에서 타박타박 발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난 방향을 보니 어린 여자아이 3명이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아야 언니다. 그중 한 명이 새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머, 안녕. 사야코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3명을 향해 살랑살랑 손을 흔들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였는데 키가 작은 소녀 3인조는 천진난만하게 사야코에게 달려가 안겼다. 그리고는 사야코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의 옷자락이며 소매자락에 매달려 이 사람 누구? 하고 물으며 내 얼굴을 올려보았다. 친구, 오늘 일부러 요코하마에서 여기까지 오셨어. 요코하마 어디인지 알아? 도쿄? 가나가와 아니야? 다른 아이가 말하자 정답. 대단하네? 하고 사야코가 엄지를 치켜들었다. 뭐 하고 놀았어? 어디서? 여기? 피아노 카페에서. 사장님이랑 언니 피아노 연주 들어주셨어. 아야 언니 피아노, 모에도 듣고 싶어. 3번째 아이 모에가 손을 들자 나머지 2 아이도 미도, 유도 하고 차례로 자기 이름을 외치며 손을 들었다. 다음에 꼭 들려줄게. 에이, 오늘은 슬슬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 언제가 좋을까? 그래, 일요일 점심때쯤? 응, 약속! 3명이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바이바이 하고 외친 뒤 타닥타닥 또 발소리를 내며 달려가 사라졌다. 우리도 다시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거의 다 왔다. 아까 아이들이 뭐라고 부른 거야? 아야 언니? 걸어가면서 물어보자 맞아요. 하고 사야코가 웃으며 대답했다. 원래는 사야 언니라고 해야 맞겠지만 가게 이름이랑 섞여버렸나 봐요. 우리 집 화과자 가게 이름이 아야노야거든요. 아, 그래서구나. 네, 처음에 저를 부르는 아이가 실수로 그렇게 부르고는 그 뒤로 계속 그렇게 불려요. 어린애들은 시옷 발음을 하기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실제로 아야노야에서 일하는 언니는 맞으니까요. 그렇구나. 그 법칙대로 간다면 사야코네 부모님은 아야 아빠, 아야 엄마? 어머, 재밌네요. 굳이 따지면 이제 슬슬 아야 할배, 아야 할매일까요? 이 대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사야코는 의외로 막말도 하는구나. 에이, 안 해요. 사실인걸요. 벌써 환갑이 다 되어가요. 사야코에게도 이런 장난기가 있구나. 따뜻한 마음이 든다. 이런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부모님과는 사이가 좋은 모양이다. 이런 아이를 키우신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한번 보고 싶어졌다. 실은 말이지,
버스 탔을 때는 집으로 끌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 깜짝 놀랐지 뭐야. 화제를 되돌린다. 하지만 사야코는 우리 집 와봤자 피아노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로 겸손하게 대답하고 말았다. 올라탄 버스에서 사야코네 집으로 가는 줄 알고 착각했을 때 느꼈던 동요는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조금 아쉬운 기분이 든다. 얼마 안 되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타이밍 좋게 5분 뒤에 버스가 오는 모양이다. 사야코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몰래 시간을 재면서 배웅을 나와준 덕분일 것이다. 그러고 보니 말이야, 사야코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느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음악 선생님이요. 호. 나는 조금 고개를 갸웃거렸다. 중고등학교? 음악 전문으로 선생님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되겠지만요. 하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도 멋지구나 싶어서. 왜 있잖아요, 아까 전 아이들 셋도 초등학생이에요. 자주 피아노 들으러 찾아와 주는 아이들이에요. 저렇게 귀엽고 순수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음악을 즐겁게 느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기쁘고요.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정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어느 과목이나 어느 학교인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인 거네. 내 대학에 들어간 다음 천천히 정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4년이나 시간은 있고 그 외에도 시간은 충분히 있을 테니까요. 사야코는 왼손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기를 반복했다. 나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곧 오겠네요, 버스. 역까지 저도 같이 타고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머니까 이 시간에 왕복시킬 수는 없지. 그래요. 그럼 여기서 배웅할까나. 사야코는 살짝 뒤를 돌아보았다. 사야코의 집인 화과자 가게는 버스 정류장에서도 잘 보였다. 그러고 보니 3일이나 연속으로 낮에 외출한 셈인데 집안일도 슬슬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연하이기도 하고 수험생이기도 하지만 사야코는 사회인이다. 유급이 확정된 한가한 학생과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 길 너머에 버스 전조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빛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몰래 초조해했다. 오늘의 사야코는 언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아직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나를 과외 선생님으로 불러낼까? 이 관계를 이어가도 괜찮은 걸까? 사야코의 음악을 들을 기회는 다시 올까? 그런 마음의 목소리가 어느새 입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와도 괜찮을까? 그리 말하자마자 황급히 오늘 결국 공부 못하기도 했으니까. 라고 덧붙였다. 사야코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 뒤로 활짝 얼굴을 빛냈다. 물론이죠. 언제든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마워. 또 연락할게. 그녀의 뺨은 처음 옥상에서 만났을 때처럼 살짝 붉게 상기된 것처럼 보였다. 내 얼굴은 더욱더 붉게 달아올라 있겠지.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도착한 버스에 혼자 올라탄다. 버스가 바로 출발했다. 밖을 보니 사야코가 손을 흔들고 있다. 사야코는 계속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쪽을 향해 열심히 왼손을 흔들고 있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